네, 여러분들 오늘은 지난번 교과서 정리에 이어서 프린트, 학습지 정리를 하고 그런 뒤에 교과서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학습지 준비하시고요. 학습지 첫 번째부터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본주의 역사적 전개 과정과 그 특징을 하기 이전에 그 용어 정리가 나오죠. 같이 한번 해봅시다. 경제라고 하는 것은 재화를 네, 색깔 조금 바꿀게요. 친구들 이거 잘 안 보인다고 해서 진한 색으로 바꾸겠습니다. 네, 재화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인간의 활동을 경제라고 부릅니다. 또는 특정 국가 혹은 다른 나라의 생산, 교환, 분배, 그리고 재화 및 서비스 소비와 관련된 인간의 모든 활동들은 우리가 경제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활용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경제적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사용한 비용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선택을 경제적인 선택을 했다, 경제적 인간이다 라고 부릅니다. 내가 최소한의 투입을 통해서 최대한의 만족을 얻는 행위를 얘기를 하겠죠. 독점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융합을 얘기하고,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산업자본주의의 배경이 되는 것이죠. 생산의 확대를 통해서 이익을 추구하려는 자본가 계층이 증기기관의 개발들을 토대로 대량의 생산시설을 마련한 공업화 과정, 이것을 산업혁명이라고 불렀습니다. 어제 우리가 배웠던 것들 보면 교과서에 수직기를 이용하던 것이 방적기와 방직기를 이용함으로써 효율적으로 대량 생산을 하게 되었다라고 한 내용이 있었죠. 그 내용입니다. 생산 요소라고 하는 것은 재화를 생산하는 데 투입되는 요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토지가 필요하고, 그리고 자본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노동이 있어야 되겠죠. 자, 마지막입니다. 경제학에서 사용 또는 소비 등을 통해 사람들의 효용을 증가시킬 수 있는 모든 형태를 가진 그 모든 것을 재화라고 부릅니다. 이 재화의 종류는 상품, 그러니까 형태가 있는 재화와 형태가 없는 재화인 용력, 이렇게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제 배웠던 것을 상기하면서 다음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적기와 방직기의 발명, 석탄의 이용, 증기기관의 도입 등 기술 혁신이 이루어진 공업화의 전개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산업혁명이죠. 이 산업혁명을 통해서 도시가 발달하게 되고 도시 인구가 증가하고 노동자 집단이 발생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본주의 성립 보시면 중세 봉건사회 붕괴와 시민사회 형성, 그리고 이 산업혁명을 거쳐서 자본주의가 성립되게 됩니다. 이때 산업혁명 이후의 자본주의를 우리는 뭐라고 불렀냐면 산업자본주의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자,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확립이 됨에 따라서 사유재산권이 보장이 되고 개별 경제 주체가 자유로운 계약에 따라서 경제활동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내용이 바로 자본주의의 특징을 얘기하거든요. 사유재산권이 보장되었다. 어제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생산수단의 사유화, 생산에 필요한 토지, 공장, 기계, 자본 이런 것들이 개인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사유재산권이 보장이 되며 국가가 이 사유재산권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하는 그러한 형태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시장은 가격기구거든요. 시장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생산수단의 사유화를 통해서 사람들은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죠. 어제 설명할 때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왜 편의점을 운영하느냐, 퇴계원 고등학교 학생들의 복지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경제적인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 활동을 한다라고 얘기했었죠. 산업혁명 이전의 사회는 절대 왕정기였고 그때 당시는 농업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러다가 산업혁명을 통해서 그 삶의 모습들이 바뀌게 되죠. 이 농업 중심의 사회에서는 생산 요소 중에 농업 중심이니까 땅, 토지, 그리고 거기에서 일을 하는 노동력, 노동하는 사람들, 그것이 중심이 되는 산업 구조였습니다. 네. 이때 국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 했었죠? 네, 작은 국가. 뒤에 또 나오니까 이건 참고로만 알아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표적인 경제학자가 있었는데 애덤 스미스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네, 그 다음은 대공황 이후의 자본주의입니다. 대공황이 발생하게 되고 총수요 감소에 의해서 세계적인 경기 침체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대공황이 발생했다. 그래서 물건을 많이 만들어냈지만 그것을 소비하는 사람들이 적었기 때문에 소비는 뭐 이렇게 증가시킬 수가 없으니까 재고가 증가하게 되고 재고가 증가한 만큼 기업들이 힘들어지면서 실업자들이 증가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 시장 경제에 그냥 맡겨뒀다가는 또 큰일이 날 것 같다라는 생각에 국민을 보호하는 기능을 강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지제도를 마련하게 되죠. 일자리를 마련한다든지 혹은 규제를 통해서 뭐 한다든지 하는 그런 이제 큰 정부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수정 자본주의는 자유주의를 바탕으로 정부가 민간 경제에 개입하는 형태, 이것은 수정 자본주의. 그래서 이것은 자유에 맡겨서 시장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자본주의 혹은 뭐 사유재산제를 인정하는 그 자본주의 체제와 함께 국가에 의해서 계획적인 경제가 이루어지는 그 공존하는 경제 체제이기 때문에 혼합 경제라고 칭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 석유 파동이 발생하게 되고 자본주의는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나타났던 자본주의의 모습을 신자유주의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석유 파동은 1970년대 서남아시아 지역의 분쟁으로 인해서 석유 가격이 폭등한 현상을 얘기하고 이것 때문에 물가가 상승하면서 여기 있네요. 물가가 상승하면서 경기가 침체되는 왜? 석유 가격이 너무 비싸지니까 경기 침체가 함께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국가에 맡겨두지 않고 예전에 그 자유로운 시장 경제에 맡겨두겠다라고 하는 또 다른 자본주의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것을 신자유주의라고 하죠. 이 신자유주의에서는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시장 기능을 중시하자는 주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유재산 제도, 이것을 바탕으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경제체제였습니다. 자본주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고, 그래서 그 개인에게 재산권이 있기 때문에 그 재산권을 자유롭게 소유하고 관리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 됩니다. 국가는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적 의사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그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고 했었죠. 그리고 시장에서 경제활동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시장 가격이 결정됩니다. 자본주의 역사적 전개 과정에서 등장 배경이 신학로 개척을 통해 교역이 확대되고 상업 자본이 발달하였다. 중상주의 정책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기에는 상업 자본주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물건을 생산하기보다는 상업을 통해서 이윤을 추구하는 모습의 자본주의라고 했었죠. 그 이후에 등장하는 자본주의는 산업혁명을 배경으로 합니다. 네. 산업자본주의. 이 산업자본주의는 산업혁명을 통해서 상품의 대량 생산 체제가 갖추어졌고 상품의 유통보다는 생산 과정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네, 자유방임주의. 국가는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유를 보장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했었죠. 네, 자유방임주의를 바탕으로 한 작은 정부, 이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국가는 개개인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국가는 치안과 혹은 안보를 담당하는 역할에 그쳐야 한다고 했었죠. 이것을 야경 국가라고도 부릅니다. 대표적인 철학자, 경제학자로 애덤 스미스가 있고 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시장에서 자유로운 가격이 자유롭게 결정이 된다고 했었죠. 예를 들어서 마스크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그 이후에 4번 보세요. 대공황이 발생하면서 기업이 도산하고 대량 실업 문제가 발생하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본주의는 그 모습을 변화하게 됩니다. 그것을 수정 자본주의라고 얘기하죠. 원래 그 자본주의의 산업 자본주의의 그 모습을 수정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실 겁니다. 그 특징으로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고 그래서 큰 정부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어제 얘기했던 케인즈가 있던 그 당시에 미국에서 실시했던 뉴딜 정책이 바로 이 큰 정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국가는 복지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장하고 공공사업을 시행해서 일자리를 마련해 준다는 거죠. 일자리를 마련하게 되면 임금을 받은 사람들이 소비를 하게 될 것이고 소비를 통해서 경기를 부흥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큰 정부의 역할을 하다 보니 또 다른 이제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 배경이 두 차례에 걸친 석유 파동에 따른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일어난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했죠. 이것이 발생하게 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때 등장하게 된 자본주의를 신자유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수정 자본주의에서 큰 정부가 했던 것이 실패로 나타나자, 정부 실패로 나타나자 이것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서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계화와 관련해서 자유무역을 추구하게 되고 공기업을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민영화합니다. 그다음 기업에 대한 세금을 감면함으로써 그 경쟁력을 갖추도록 한다거나 복지를 축소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하지만 시장의 효율성은 증진했지만 반대로 사람들 사이의 빈부격차는 심화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신자유주의는 정부의 개입을 낮추자라고 하는 입장이죠. 그래서 시장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중요시 여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4단계에 걸쳐서 자본주의가 그 모습 변화하게 된다는 것 꼭 이해하시고요. 이제 교과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어디를 보시냐면 여기가 134쪽이네요. 134쪽 볼까요? 네, 134쪽에 보시면 자본주의의 시간적, 공간적 전개 과정이 나옵니다. 우리가 역사적인 과정을 봤고 지금은 시간적으로 혹은 공간적으로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중심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지금 자료 1번에 보시면 1900년대에 영국의 산업화 수준을 100으로 했을 때 왜냐하면 영국이 처음 이제 시행했으니까 거기가 기준이 되겠죠. 그것을 100으로 했을 때 다른 나라의 산업화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1980년대에 유럽의 산업화 지수를 보면 영국이 기준으로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산업화 된다라는 프랑스 정도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불과 50년 정도 지난 이후에는 영국뿐만 아니라 프랑스, 독일, 노르웨이, 스웨덴, 벨기에, 에스파냐, 러시아, 유럽 전반에서 산업화가 이루어졌고 특히 독일과 벨기에 같은 경우에는 그 수준이 영국에 근접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세기 초반에는 유럽의 많은 나라들로 이 산업화가 확산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대공황과 뉴딜 정책을 봅시다. 그래서 대공황 속에서 뉴딜 정책을 시행하기 이전과 이후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비교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대공황이 배경이 되었고 뉴딜 정책이 특징으로 나타나는 자본주의는 수정 자본주의입니다. 자,
대공황이라고 하는 배경 속에서 어떤 모습이 나타났는지 한번 볼까요? 1929년, 네, 잠시만요. 1929년 10월 24일 아침 뉴욕의 월가에서 주식시장 사상 최악의 폭락 상태가 발생한 지 3년이 지났다. 그해 겨울 사람들은 이상한 경험을 해왔다. 창고에 물건이 가득 쌓여 있는데도 사람들은 굶주림과 추위에 떨었다. 왜? 살 수 있는 돈이 없으니까요. 임금을 받지 못했으니까. 그러나 이러한 사정은 지금도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실업률은 4에서 25%로 증가하였고 생산량은 3분의 1로 줄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자유방임주의적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네, 산업자본주의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던 사람들이 이 대공황을 거치면서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게 되었죠. 그러다가 뉴딜 정책, 그러니까 미국에서 큰 정부라고 하는 모습으로 이제 제시되었던 정책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하고 난 이후에 네, 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이후부터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각종 정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유방임주의 원칙을 포기하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경제 문제를 해결한다. 그러니까 큰 정부를 지향했다. 그래서 그 결과 왼쪽에 보시면 뉴딜 정책을 실시하여 실업자를 구제하고 노동자와 농민의 소득 향상을 통해서 유효 수요를 창출하였다. 그 과정에서 노동자의 권리가 신장되었고 사회보장제도가 확충되었으며 정부가 중요한 경제 주체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여러분들 아래 보시면 이 댐, 후버댐이 보이죠? 이 후버댐이 건설된 그 배경으로 뉴딜 정책이 있었습니다. 즉 사람들이 실업자들이 일자리를 그러니까 일자리를 제공받게 되면 그 일을 통해서 노동을 통해서 임금을 받게 되고 임금을 받게 되면 물건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죠. 그것을 유효 수요라고 합니다. 유효 수요가 커지게 되니까 그 경기가 이제 살아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위에 두 지도를 비교하여 유럽에서 진행된 산업화의 시간적 공간적 확산 과정을 설명해 보자. 네, 좀 전에 설명했었죠. 영국에서 시작해서 처음에는 프랑스에 그쳤지만 이후에는 유럽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 그 다음 여러분들 요거 2번은 여러분들이 하시고 꼭 등교 때 선생님들에게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자, 다음 여기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경제학자 2명이 나왔습니다. 애덤 스미스 같은 경우에는 산업자본주의의 대표적인 경제학자였고 케인즈 같은 경우에는 네, 케인즈 같은 경우에는 수정자본주의의 대표적인 경제학자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른 이제 상반되는 주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네, 읽어보시면 애덤 스미스 같은 경우에는 시장 가격에 의해 사회가 조화를 이루며 발전한다. 케인즈는 시장 기능의 한계를 지적하며 정부의 역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네, 자 볼까요? 자, 두 사람의 SNS 대화를 읽고 두 학자의 경제관을 비교해 봅니다. 자, 스미스란 사람이 물어봅니다. 선생님, 휴가철 숙박업소들이 바가지 요금을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랬더니 케인즈가 바가지 요금은 시장 참여자들이 자유 경쟁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므로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규제해야 됩니다. 이때 공정한 거래를 유지하기 위해서 미안해요, 친구들. 이런 규제를 하는 주체가 누구냐 하면 정부가 되겠죠. 정부의 규제를 높인다라고 하는 것은 큰 정부의 역할이 되겠죠. 자, 그렇게 얘기했더니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제 생각은 달라요. 정부 규제는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는데 방해가 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큰 정부의 역할 하지 말라는 거죠. 휴가지에서 방을 구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져 요금이 오르는 것은 당연하며 왜? 수요가 공급보다 더 크니까. 그러다 보면 가격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건 당연하고 이를 억지로 규제한다면 언젠가는 휴가지에서 숙박업소를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 가격이 결정되는 것을 시장의 자유로운 경제에 맡기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랬더니 케인즈가 휴가지의 숙박업소들이 부당하게 많은 이익을 얻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스미스, 그들이 만약 부당하게 많은 이익을 얻는다면 숙박업소는 늘어날 것이고 요금이 다시 낮아질 테니 걱정할 필요가 없죠. 네. 이 부당하게 이익을 얻는다면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되게 괜찮은 사업 아이템이니까 공급을 막 하기 시작하겠죠. 그러다 보면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지게 될 겁니다.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재화들이 쏟아지게 된다면 가격은 낮아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요금이 낮아질 테니 걱정할 필요가 없죠. 많은 사람들이 법령과 규제가 경제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지만 간섭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면 사리라는 기름이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 그 기름이 경제라는 기여를 잘 돌아가게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장이 모든 것을 잘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정부가 할 일은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케인즈가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실업 문제를 시장이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윤 추구가 목적인 기업에 실업 문제를 맡겨서는 해결되기 어려울 테니 정부가 적절한 고용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요? 큰 정부를 지향해야 합니다. 아유. 그래서 애덤 스미스가 이렇게 반대합니다.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가운데 보이지 않는 손, 시장에 의한 가격 결정, 인도를 받아 모든 문제를 해결할 거라는 제 믿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시장은 항상 효율적입니다. 케인즈가 시장이 항상 효율적인 것은 아닙니다. 시장 기능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개인들의 합리적인 경제 행위가 반드시 사회 전체 합리성을 보장하지 못할 뿐더러 오히려 사회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을 부정하진 않지만 왜냐하면 이 사람 자본주의에 대한 경제학자니까요. 그 시장의 기능을 믿어요. 하지만 보이는 손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보이는 손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손은 시장에 의한 가격 결정을 얘기하고 보이는 손은 정부의 역할을 얘기합니다. 이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가철 바가지 요금은 규제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여기에 보면 시장 경제 체제의 특징, 자본주의의 특징 나오죠. 이거 꼭 한번 읽어보세요. 사유재산권, 자유, 사적 이익 추구의 자유. 자, 밑에. 자, 여러분들 여기에 나오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선생님이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 속에 등장하는 보이지 않는 손과 보이는 손의 의미를 설명해 보자. 선생님 벌써 설명해 줬죠. 2번
정부의 시장 개입에 대한 두 사람의 견해를 비교해 보자. 네, 이것도 설명이 다 된 것입니다. 정리해서 가지고 오세요. 그 다음 3번. 두 사람의 경제관을 기초해서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각각 제시해 봅니다. 됐죠? 자, 여러분들 오늘 하시면서 학습지 정리하시고 그 다음 교과서에 있는 내용 중에 134쪽 2번 그 다음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으로 135쪽에 또 두 학자의 의견을 비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거를 정리해서 가지고 오도록 합니다.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을 정리하면서 과제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